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침 저녁으로는 정말 추운 것 같아요. 낮에는 요즘은 또 다시 약간 더운 느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럴 때 감기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뭐 정치적으로야 뭐 좀 별 관심도 없지만은 뭐 어쨌든 북한이 또 뭐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뭐 우리 일상적인 생활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더 이렇게 심각한 물가라든지 오히려 이런 날씨 변동, 일교차가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생활하기가 더 불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제 불량제약회사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137페이지인데 은밀하고 비정한 신약 탄생 신화 그래갖고 신약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해서 이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는 약리 기전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면 대개 그것은 기존 약이 작용하는 기전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결국은 다 모방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더 좋아지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이 저자께서는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임상시험 얘기가 나오는데 142페이지에 대개 10여 명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지원자 집단을 꾸려 일정한 의학적 조건 하에서 용량을 조금씩 높여가는 투약을 실시한다. 그러면서 심장 기능, 혈중 약물 농도 등을 측정한다.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 요즘 프리터족이라고 하죠. 뭐 그것도 이미 많이 지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간 그런 사람들이 뭐 하루에 2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아마 2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겠죠. 그 정도 돈을 받고 젊은이들이 다른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이런 임상시험에도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시험약에 매우 민감한 동물들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용량의 10분의 1 미만을 투여한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1회 투여량에서 문제가 없으면 용량을 2배로 늘린다. 그리고 나서 용량을 점점 늘려간다. 이 단계에서 시험약이 부작용을 일으키더라도 고용량에서만, 즉 몸에서 예상 표적의 효과를 발휘하는 용량보다 훨씬 많은 고용량에서만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제1상시험에 이른 모든 약들 가운데 20% 정도만 승인을 거쳐 시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신약은 무척이나 안정된 물질 분자에서 유발되는 불쾌감이라 해봐야 욕지기, 그러니까 구역질이 난다든지 현기증, 두통 따위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몇몇 시험 대상자들에게 시험약 성분이 전혀 없는 가짜약을 투여해보면 불쾌감 같은 효과가 정말 시험약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심적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이거 알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또 비인간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198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이런 연구가 주로 죄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후 이런 명백한 강압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수그러들었다. 오늘날 임상실험에 참가해 기니피그가 되는 것은 다른 좋은 선택지가 없는 건강한 젊은이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어떤 이는 학생이고 어떤 이는 실업자고 어떤 이는 그보다 못한 처지에 있다. 돈이 급한 시기에 금전적 유인책에 이끌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유의미한 동의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윤리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앞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도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고요. 뭐 일본뿐이겠습니까? 뭐 미국에서도 뭐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뭐 우리나라라고 뭐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거겠죠. 어떤 이는 학생이고 어떤 이는 실업자고, 뭐 이런 진짜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보더라도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사회에서 부유하지 못한 축에 속한다. 이로 인해 무심하게도 우리 모두가 복용하는 약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험하는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슬픈 얘기예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급한 대로 뭐 옛날에 저희 어릴 적에 뭐 60년대 70년대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루 쌀이라도 먹거리라도 때우려고 피를 팔았었잖아요. 우리 선배님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랬던 시절에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신약 테스트에 참여한다는 얘기죠. 또 제2상 및 제3상 시험에 대해서 148페이지에 나오는데 신약이 관례상 지원자라고 불리는 소수의 건강한 사람들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면 이제는 치료할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투여해봐야 한다. 그래야 약이 정말 효과를 발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약이 시판되기 전에 제2상 및 제3상 임상 시험에서 실시된다. 제2상과 3상의 구분은 유동적이긴 하지만 대략 말하자면 제2상에서는 200명가량의 환자에게 투여해서 단기 평가 변수, 부작용 용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것은 새로운 혈압약이 고혈압 환자에게 정말 혈압을 낮춰주는지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자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관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다. 제3상 임상시험에서는 약을 대개 300명 내지 2000명가량의 대규모 환자 집단에 투여해 평가 변수, 부작용, 용량에 관해 재차 알아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제3상 임상시험은 신약을 다른 무엇과 비교하는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이라는 것이다. 가로 열고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사전 마케팅 차원의 임상시험인 경우에는 모두 지극히 소규모로 실시된다. 이것은 곧 빈도가 낮은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부작용이 다 안 밝혀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미국에서 임상시험은 무료로 예약 진료, 영상의학 검진, 혈액 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거래되고 있다. 한 연구에서 임상시험 참가에 동의한 사람들과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비교한 결과 참가자들의 인구 구성이 다양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임상시험 참가에 동의한 사람들의 의료보험 미가입률이 7배나 됐다. 다른 연구에서는 남미 출신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임상실험들을 조사했다. 남미 출신자들은 대개 임금이 평균보다 낮고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집단이다. 이들 중 96%가 임상시험 참가에 동의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웃도는 비율이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신약 임상 데이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쓰린 얘기예요. 삼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싸게 무료로 한다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죠. 얼마 전에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어떤 약인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시중에서 한 알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약인데, 그냥 뭐 한 알에 12만 원에 준다고, 신약이라고, 이게 다 이제 제 3상 임상 실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게 그냥 뭐 몇백만 원짜리를 뭐 12만 원에 먹는데라고 참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작용이 다 밝혀지지 않은 케이스도 되게 많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약을 그런 실험을 거쳐서 이제 1상, 2상, 3상을 거쳐서 이제 시판이 되게 되는 거죠. 허가를 받게 되면. 이런 임상 실험들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신약을, 아니 어느 미친 사람들이 한 알에 200~300만 원 하는 걸 12만 원에 주겠어요. 그걸 공짜라고 생각하는,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그 환자들의 급박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2장은 이제 그런 얘기로 끝나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쉬쉬하며 거수기 노릇하는 규제 당국 해갖고 이제 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65페이지인데 의약품 규제 당국은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이제 규제 당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체로 규제 당국의 역할은 간단 명료하다. 약의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 시험을 검토한 후 처음으로 시판을 승인한다. 시판된 후에는 약의 안전성을 감시한다. 의사에게 위험성과 위해성을 물어봐서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치료제는 시판을 중단시킨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규제 당국이 문제투성이다. 규제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규제 포획이라는 것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규제 당국이 공익은 뒷전으로 한 채 정작 감시해야 할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현상을 말한다. 결국 뭐예요?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규제 당국이 뭐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되게 슬픈 얘기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는 신약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1000명 이상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2~3건은 제출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사실의 왜곡이 일어난다. 단일기간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따라야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데 실제로는 대조군 설정과 평가 변수 측에서 온갖 왜곡과 부정행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모든 100% 약이 이러지 않겠지만 뭐 미국의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는데도 위약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환자를 참가시키는 것은 그들을 두 번 아프게 하는 일이다. 이런 경우 10중8구 그들이 참가하고 있는 임상실험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사와 환자는 신약이 없는 것보다 나은지에 관심이 없다. 신약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치료제보다 나은지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 아픈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2011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식품의약청이 승인한 신약 197종 각각의 승인 근거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다른 치료제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한 자료가 있는 약은 70%에 불과했다. 그리고 정확히 3분의 1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치료제와 비교해서 나온 근거가 없었다. 환자에게 중요한 유일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7페이지에 대개 신약은 심근경색이나 사망 같은 실질적 평가 변수와 관련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도 시판 승인이 난다. 즉 대리평가 변수와 관련된 효과만 있는 것으로 밝혀져도 승인이 된다. 그럼 대리평가 변수라는 게 뭐냐?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실제 고통이나 사망과 미미하게 또는 이론적으로 관련 있는 혈액검사 결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라는 거죠. 그것만 제출하면 승인이 난다는 얘기예요. 신약 시판을 승인할 때 규제당국은 대개 제약회사가 대리평가 변수와 관련된 효과만 증명해도 받아들인다. 아주 간단한 비교만 있어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신약 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새로운 계열의 첫 번째 약 또는 현재 치료제가 없는 질환을 고치는 약에 대한 신속 승인의 경우에는 거의 검증되지 않은 대리평가 변수로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대리평가 변수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은 대리평가 변수가 질병으로 인한 실질적 평가 변수와 실제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실시된 적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말이죠. 또 신속 승인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81페이지에.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가급적 빨리 저렴하게 출시하려고 한다. 이것은 단순히 매출에 대한 조바심이 아니다. 명백할 매출 손실에 대한 불안이다. 시판 승인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계는 이미 특허 만료를 향해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강력한 상업적 동기는 정부의 강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정부는 규제당국에 신속하게 승인해 주라고 압력을 가한다. 대개는 승인 속도를 규제당국의 핵심 성과로 평가한다. 이것은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우리는 근거의 질이 약의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런 종류의 압력은 의약품 승인에 걸릴 시간에서도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줄었다. 미국에서는 줄곧 감소세를 이어다가 1993년 이래 절반으로 줄었고 영국에서는 훨씬 더 급격하게 줄었다. 평일 기준으로 1989년에 154일이었는데 10년 후에는 44일로 줄었다. 허가 나는데 그만큼 검사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고 먹는다라는 거죠. 184페이지에 약간 충격적인 얘기긴 한데 약은 일단 승인이 나면 부작용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죽어나가지 않는 이상 그저 효능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당국에서 시판을 철회하는 일은 거의 없다. 설령 어쩔 수 없이 철회하더라도 대개는 세워라 내워라 늑장을 부린다. 그래서 마도드린이라는 약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시판만 받으면 그게 사람이 많이 죽지 않는 이상 철회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또 188페이지에 보면 이제 어떤 특정 약을 얘기를 합니다. 제약회사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레사는 항암제입니다. 이레사를 투여해 종양 크기가 10%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한 소규모 임상시험에서 나온 근거를 제시했다. 식품의약청은 이것을 주목할 만한 효과로 보지 않았다. 특히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들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종양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종양보다 느리게 자랐다. 약이 신속하게 승인된 후에 임상시험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 그 임상시험들은 승인 전에 완료됐다. 실질적 평가 변수에 관한 그 임상시험들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는 없었다. 게다가 소규모였던 선행 연구와 상충하는 결과가 나왔다. 종양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다. 식품의약청 과학자들은 이 결과를 아주 도루묵술하게 요약했다.
이래사는 환자 2,000명에게 효과가 없었고 139명에게 미미한 효과가 있었다. 당시 아스트라제네카는 다른 선택지 없이 죽어가는 절망적인 환자 12,000명에게도 이래사를 투여하고 있었다. 효과도 없는데 그냥 투여하는 거야, 항암제. 이래사에 대해 대규모로 공정하게 제대로 실시된 임상시험에 따르면 이래사는 약 성분이 전혀 없는 위약보다 나은 점이 없다. 그런데 참가 확장 프로그램에 참가해 무료로 약을 받은 많은 죽어가는 환자들은 식품의약청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려고 규합된 단체들과 함께 행동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래사가 경이로운 약이었고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치료제보다 우주만큼 좋은 약이었다. 어떤 이는 종양의 90%가 3개월 이내에 사라졌다고 했다. 이것이 과장이든 요행이든 실제 공정한 임상시험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됐다. 하지만 절망적인 환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례가 사실이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래사는 생명을 구할 것이다 라고 했다. 10중 8구 이런 개인적 증언은 모든 환자가 경험하는 증상의 자연적 변동과 위약 효과가 어우러진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되게 슬픈 거죠.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품의약청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랬다면 그 편이 현명했을 것이다. 효과가 입증하는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래사와 관련된 치명적인 폐렴이 일본에서 보고됐다. 임상시험에 참가한 환자 가운데 2%에서 나타났고 이것은 2주 이내 사망한 환자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한다 했다. 하지만 식품의약청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약의 시판을 승인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환자 1,7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임상시험을 실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번에도 위약보다 나은 효과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이래사는 계속 판매됐다. 또 다른 치료제가 등장했고 그것은 비소세포 폐암 3기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 그래도 이래사는 계속 판매했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망자가 나오든 말든. 냉소적인 의사들이 시중에 효과 없는 약들이 수두룩빽빽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한다. 내 생각에 미도드린과 이래사는 개 중에는 갑인 두 경우다. 신속승인은 긴급한 용도와 신속한 평가를 위해 시급한 약을 시판하는 데 이용되고 있지 않다. 후속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신속승인은 연막작전일 뿐이다. 모르고 당하는 거죠. 192페이지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연구자들은 문제가 단순하다는 결론을 냈다. 규제당국이 제약회사에 신약이 기존 치료제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 제약회사는 더 나은 약을 개발할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유사약이 양상되는 현상으로 잘 알 수 있다.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몸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전으로 작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신약물질을 개발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제약회사가 잘 검증된 신약 하나를 시판하면 다른 제약회사들은 대개 그 약의 자기네 버전을 생산하려 한다. 그래서 이를테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의 항우울제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것이다. 이런 유사약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배팅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약은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효과 연구에서 197페이지에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우리는 어느 치료제가 가장 좋은지 나아가 어느 치료제가 가장 해로운지 전혀 알지 못한다. 만약 3순위의 치료제를 복용했다가 죽으면 그것은 무고한 죽음이자 피할 수도 있었던 죽음이다. 당연히 무덤 속에서 통곡을 할 노릇이다. 진짜 슬픈 얘기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아주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201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작용에 대한 얘기인데 신약은 항상 예상 밖의 부작용을 진짜 출시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을 찾아내려면 많은 환자들이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한데 시판 승인을 얻는데 이용되는 임상시험은 대개 규모가 작아서 500명 내지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작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양이냐가 문제인 거고 또 이제 그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마다 그 양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슬픈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환자들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신약들이라고 안전하다고 보기는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예.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아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기 때문에 이런 거에 더 이상 현혹 안 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엊그저께 그 로봇 또 이제 신문에 났었던 얘기인데 로봇이 스스로 걸어와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하체 장애를 가지신 분한테 웨어러블 로봇이 스스로 환자 몸에 착용이 돼서 일어나서 걷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류에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약을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내서 여러 피해를 양산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통탄한 노릇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찾으셔서 내 몸에 맞는 식습관, 생활습관을 찾으셔서 또 건강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